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2월 9일, 1월 2일, 2023년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2023년 1월 2일 첫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뭐 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장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는 해드리고요. 오늘 일단 보고서하고 주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이따가 장 끝나고 시장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날인데 뭐 아무튼 제가 뭐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랬지만 천천히,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 줄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줄이고 그러려면 싸게 사야 되고요. 싸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투자할 때 비싸다 생각하면 아예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면 투자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억지로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막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아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또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해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쌀 때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성공이 이제 되면 그 방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가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또 22년도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뭐 나오긴 쉽진 않죠. 연달아서. 그렇지만 올해도 뭐 변동성은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V자 반등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막 급하게 인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올해는 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실수를 줄여 나가신다면 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반도체하고요, 뭐 전기요금 발표 있었고, 의료기기, 전기차 수요 우려, 자동차 오늘 좋았죠. 미국 IRA,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수요, 현대차 얘기, 국제유가, 그 다음에 뭐 시황 저희 당사가 나온 거 있고요. 셀트리온, JVM, 덕산 네오룩스,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어떤 분이 이제 텔레그램에 좀 이게 올라왔던 내용인데, 그 워런 버핏과의 인터뷰를 누가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워런 버핏도 별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차트 분석.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기술적 분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다 해봤는데 안 맞아요, 잘. 결론은 이걸로 돈 벌기 어렵다. 그게 저도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어떤 흐름인지를 보는 건 좋은데 아무튼 잘 안 맞더라고요. 이건 진짜 감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 잘 하시는 분만의 뭔가 감. 근데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런 얘기가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천재가 아니어도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하는 행동도 많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기분 좋을 수도 있다. 왜? 싸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요즘에 욕을 많이 먹지만 미국은 여전히 좋을 거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거보다도 저도 요 내용 차트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잘 아니다. 결국 요게 핵심이에요. 기업을 보고 쌀 때 사라.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 이제 김재현 기자님이 적으신 건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또 봉이 안 되려면 일단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해자를 선호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래서 인플레가 그동안 무시돼 왔는데 어쨌든 다시 인플레가 부활했고, 가격 결정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국엔 대표적으로 음식료 회사들, 엔터 기업들이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올라서 주가 싸진 않아요. 근데 인플레 시대에는 확실히 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도 공감하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암호화폐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저는 잘 몰라요, 암호화폐를. 예.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안 돼요. 파생 상품 마찬가지. 옵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세배수나 이런 거 저도 계속 말씀드리죠. 투자하지 마라. 왜 그거는 진짜 홀짝 게임이거든요. 지수 내일 오를지 오늘 빠질지 뭐 맞춰야 되는 게임이에요. 모르는 거 안 하시는 게 좋고,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이사회는 뭐 이건 그냥 뭐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회가 주주를 위하다기보다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미국 많이 바뀌었죠. 우리 한국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야구는 3번 스트라이크 그냥 놓치면 삼진인데, 뭐 투자는 안 해도 아웃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해라. 책 읽어보시면 책 많이 읽으세요. 진짜 뭐 꼭 주식 책이 아니더라도 여기 찰리 먼거가 설득의 심리학, 이기적 유전자,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청균. 제가 이 청균세 옛날에 한 진짜 오래됐죠. 정독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정말 긴데, 아무튼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권유를 해드렸고요. 예. 인덱스 펀드, 나 진짜 투자 어렵다. 그러면 지수에 투자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정체 상태니까 인덱스 펀드가 잘 안 맞아요, 사실. 언젠가 우리 한국도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근데 정말 미국은 인덱스 펀드가 잘 맞았고, 근데 앞으로도 잘 맞을지 모르죠. 그건. 네, 그런 내용이고, 가치주 성장주 구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성장하면 돼요. 성장하는 기업이 가격이 쌀 때 투자하는 겁니다. 예, 뭐 가치주냐 성장주 의미 없고, 이 구분하는 건 출생 복권을 잘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게 행운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기업 분석이라는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사용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뭐 우리 한국을 보고 뭐 헬조선 얘기도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시스템이 미비가 잘 안 돼 있었죠. 우리나라도 주식도 보면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점점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겠죠. 예. 아무튼 출생 복권에 대한 의미가 좀 있었고, 기대를 낮추라는 거죠. 너무 큰 기대하지 말래요. 인생을 살면서 기대가 크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행복한 결혼이 아름다운 배우자나 영리한 자녀, 그 다음에 즐거운 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것부터가 행복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평생 비참하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요약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신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있어서, 일단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뭐 통화 정책, 전쟁, 중국 이 변수들이 있고, 한국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 속에서 희망도 좀 찾아보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 내용이고, 환율이 최근에 안정됐거든요. 이건 분명한 호재죠. 그리고 위기 발생 가능성을 대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위축되지 말자. 지금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엄청 안전해요. 은행권은 위험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과장된 측면도 좀 있고, 무역수지도 적자도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이게 꺾이면 또 무역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공급망이 재편되니까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돼요. 기술력으로 뭐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하든가, 이 숙제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금리가 아마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금리가 이제 옛날처럼 막 1% 이렇게 낮아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몇 년간. 그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디레버리징이라고 부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자산 건전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가 여전히 뭐 적은 건 아니죠. 이 부채를 줄이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거죠. 큰 위기 없이. 근데 그거를 지금 올해 내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금리 컨트롤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축되면 조금 금리도 동결로 갈 거고 그러겠죠. 또 물가가 너무 튀면 또 금리 올릴 거고. 아무튼 이제 부채를 늘리는 쪽보다는 좀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사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부채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과의 차이예요. 주식은 어쨌든 현금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신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식은. 근데 일단 부동산은 이 부채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일단 고부채 부담을 좀 낮추겠다. 금리. 고금리 환경이니까 뭐 그게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 고금리, 고물가 또 공급망 이슈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경제 좀 약간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라는 의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금리는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 금리가 낮아지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는 너무 비관론이 만연하는데 그것도 경계하자.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 나아질 점도.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좀 언급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올해 금리 1,400, 아니 그러니까 환율 1,400원 갈 때 미국 주식 사실상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후회할 거라고. 경고도 해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앞으로 나오는 멘트들 염두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드렸고 일단 이제 보고서는 반도체는 최악이었고요. 44% 하락했고 디스코라는 일본의 회사만 올랐대요. 이게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 경쟁사입니다. 그 웨이퍼 절단 장비 그리고 뭐 다 하락했고 파운드리도 안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아무 기대도 없어요. 재고도 너무 많고 그죠? 예. 하지만 2년 연속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이다. 예. 올해 뭐 주가 너무 안 좋았죠. 예.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언제 줄진 몰라요. 중국이 좀 많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수요가 좋으면 금방 줄겠지만 지켜봐야죠. 그렇지만 그 시점은 올 거고 그걸 좀 지켜보자는 얘기고 연간 30% 이상 하락한 적은 옛날에 2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두 올랐대요. 근데 크게 오를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랑은 다르거든요. 재고도 훨씬 많고 재고도 많고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좀 어렵지만 크게는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 수준의 실망스러운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나요? 13.1원 올렸는데 예. 일단 누적 적자 해소하려면 킬로와트당 50원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은 기준 연료비 최소 20에서 30원 인상을 기대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가스요금도 동결을 발표하며 한국가스공사 이거 현수가스공사도 오늘 안 좋았죠. 미수금 많은데. 왜냐하면 겨울철 난방 시즌이다 보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막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최대 규모로 올렸지만 그래도 지금 적자를 해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부도 나진 않아요. 돈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요. 한 50조 원 정도 토지 건물. 그리고 요금 인상으로 적자도 줄 거고 자본 잠식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주가 밴드는 PBR 0.4배를 적용한 18,000원, 2,000원. 그러니까 이 한전은요 밴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저기 18,000원 근접, 19,000원, 18,000원 가면 오히려 비중 확대. 2만 원 넘어서 2만 1,200, 1,200원 가면 비중 축소. 이런 트레이딩 하시죠. 그게 좋아요. 왜 구조적 성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한전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전이 만약에 전기요금을 이제 자유로 하겠다.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민영화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위가 열려버리죠. 근데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그죠? 한전은 공기업이고 정부가 컨트롤해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없어요. 예, 요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상승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적자보니 뭐 배당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도 막 이거를 계속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전기요금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유가, 가스, 석탄 가격 하락이 어쨌든 근데 이제 한 가지 강하게 오르려면요.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빠져야 돼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면 좋아져요. 근데 그것도
구조적인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정기요금을 기대만큼 올렸어도 주가 오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 끝나서 당분간은 한국전력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박종인 연구원님이 이제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이제 이제 보고서에 적었는데, 임플란트, 뭐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는 중국이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브라질, 컨택트 렌즈는 일본이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컨택트 렌즈가 이거 하면 기업 딱 떠오르시죠? 인터로죠. 예. 12월 단일 월 기준 최초로 300만 달러, 그러니까 3천만 달러를 초과해서 2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는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 일본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지, 밖에 나가니까. 치과 영상용 이쪽 장비는 중국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컨택트 렌즈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 수요로 너무 과도하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원. 요새 오늘 좋았죠. 2차 전지. 정말 많이 빠졌죠. 2차 전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 수요가 확인되는 2월 말이나 23년 초 판매가 확인되는 건요, 3월 말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은 돼야 뭔가 분위기 전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올랐다고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테슬라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가 공장 생산량을 줄일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테슬라는 아니다,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11월에 실제 판매는 좋았어요. 상하이 공장. 예. 근데 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보다는 유럽, 중국 공장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 나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중국 생산량의 40%가 수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됐던 거죠. 그리고 태국으로도 확대 예정이고 한국에도 중국산 모델 3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고려하면 그게 상황이 나쁘진 않다. 그리고 중국 내 테슬라 보험 등록됐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테슬라 보험 등록수가 준다는 건 뭐예요? 차가 안 팔린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출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는 좀 미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이제 전기차 보조금 사라지는데 BYD 같은 중국 회사들은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 같고,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정말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3월에 7,500달러 이 세액공제 혜택이 위한 핵심 광물 있죠. 거기 리튬, 니켈 이런 것도 조건, 세부 사항을 그때 공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3월까지는 좀 뭔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미리 사려고 그러겠죠, 전기차를. 왜냐하면 보조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된 건 보조금 받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가 더 잘 팔릴 수도 있어요, 3월까지. 비수기에도 사람들이 선수요. 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건 유럽 수요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4분기로 오면서 근데 성장세가 오히려 확대됐고 공급망 이슈도 해소됐고, 다만 유럽도 내년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이 좀 축소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은 이제 부담 요인 중에 하나죠, 사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고요. 또 신차도 나오고 하니까, 또 테슬라는 원가 절감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요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되게 안 좋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680 배터리 같은 양산도 할 것 같고, 예. 23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뭐든지 다 불확실하죠. 지금 뭐 사실 반도체도 불확실하지만 전기차도 그렇게 고성장할 줄 알았는데 불확실해져 버려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고, 테슬라가 고점에서 70%나 빠졌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무조건 안 좋다 이거보다 중국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성장에 대해서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2, 3년간. 그게 악재죠. 그래서 숨고르기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 올랐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요. 적어도 1월 말 실적 발표, 2월 말 뭐 차량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배터리 그걸 확인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는 기간 조정 옆으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급할 거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전지주 중에서 제일 그동안 그 업사이드, 그러니까 대중화 안 됐던 게 실리콘 응급제, 우리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여기 관련된 산업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에서 업사이드가 가장 좋은 게 저쪽이잖아요. 유일하게 좀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우리가 관련 기업들 우리 공부 다 해봤죠. 뭐 이녹스, 대주전자재료는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한 10배 이상 올라서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녹스, SKC, 또 한솔케미칼, 예,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관찰,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추적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제 현대차 오늘 급등했죠. 이유는 요겁니다. 한국정보 현대차 그룹이 이거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조건 없이 미국에서 7,500달러 혜택 달라. 3년 유예를 해주라. 예, 요거 왜 안 해주냐. 우리가 공장 짓는데, 예, 왜냐면 이거 지금 바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 현대차는 보조금 못 받아요. 7,500달러. 우리나라는 1,000만 원을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팔 때, 왜냐면 한국산이거든요. 전기차가. 예, 이걸 유예를 3년 동안 해주든가 아니면 상업용 전기차 범위 좀 확대해달라. 이거는 이제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렌터카, 원래는 기존 트럭 정도인데 여기서 렌터카 법인 이용차, 리스 회사의 사업용 구매 차량, 여기다가 그 이제 그래 요 대상의 차량은 보조금 주겠다. 이걸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네, 뭐 한국산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숨통은 트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비중은 현대 기아가 판매하는 비중에서 5%밖에 안 되지만 점점 늘어나니까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악재는 해소됐다,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3위거든요. 전기차 쪽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올라간다면, 예, 폭스바겐보다 좀 위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자동차주에 모처럼 훈풍이 불 뉴스고 너무 안 좋았잖아요. 기대감이 아예 1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호재 나오니까 급등하는 겁니다. 다만 인플레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 요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많이 팔아야 돼요. 현대차는 지금 밸류는요 PER 4배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주가 올라가려면 PER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감익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요. 그러면 이익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모멘텀상. 그러면 주가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 PER이 4배인데 PER을 7배, 8배까지만 올려도 주가 2배 가거든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요인이 뭐가 될까? 결국엔 이익이 크게 는다면 상관없는데 그건 아니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현대기아도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도 좋게 보고 긍정의 입장이지만 시간이 저도 자꾸 걸린다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러면 EPS는 2, 어차피 얘는 떨어져요. 그럼 펄을 지금 4배짜리를 최소 6배 올리면 50% 올라가요. 아니면 8배 올리면 2배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연기관차 많이 판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뭐죠? 그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을 유지해주고 전기차를 많이 팔아주면 돼요. 그러면 PER이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미국에서도 현지 조립을 일부 할 거예요. 뭐 기아는 EV9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신차 나왔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대 기아가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그걸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바닥은 찍었죠. 예, 이제 저점은 찍었고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희망은 하지만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나는 모아가는 거는 뭐 그건 괜찮은 전략이에요. 싸니까. 근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현대차가 어떨 때 가겠구나 주가가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면 뭐 여기 애플카가 붙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플카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요. 뭐 안 될 지금 어쨌든 하다가 안 된 것 같은데 애플카도 LG가 유력하다고 나오지만 사실 애플은 언젠간 하겠죠 애플카를. 근데 누구한테 맡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제유가가 어쨌든 유가상한제 이제 동참 국가에 대해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 한시적 금지 법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제 수출 안 하겠다, 유가상한제 하는 나라에 감산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미 뭐 그건 감사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하면 또 유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최대 고객이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지금 이쪽이 오히려 더 좋은 패를 갖고 있죠. 러시아에서 받으면 돼요. 그냥 이쪽은 유가 상한제 동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다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늘진 않아요. 그 중동이 감산한다고 하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 부분 정도의 어떤 상쇄 가능한 정도지 엄청 감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감산하는 건 유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8월하고 10월에 연방정부에 있는 토지에서 유전 가스전 개발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력 비축유를 사줄 때 67에서 72달러에 사주겠다. 유가 하한선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원유를 뽑아냈어요. 근데 유가가 만약 6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걸 방어해주겠다는 거죠. 저렇게 전력 비축유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단을 막아주겠다는 요인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그동안 설비 투자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정부 규제보다는 주주들 반대 때문에. 근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고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응답이 많아졌어요. 64%. 그럼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설비 투자하겠죠. 이제 원유를 많이 뽑아내겠죠. 근데 저 설비 투자한다고 바로 뽑는 게 아니라 7년 정도 지나야 된대요.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에너지 공급에 7년 선행한대요. 정말 먼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 투자한다고 당장 뭐 유가가 공급이 막 팍팍 늘어나가지고 유가가 급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고 이런다고 해서 감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하락한다, 유가가 급등한다, 공급이 부족하니 그렇게 볼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니까 원유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건 7년 후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진을 확보해 주죠. 예, 원유 가격을 67에서 72달러에서 미국이 전력 비축유를 매입을 해줍니다. 그 라인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는 70에서 80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서 급락해도요 옛날과 같이 크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건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5년 후에는, 지금이 좀 지나서요, 만약에 앞으로 5년 후에는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럼 유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떨어지지만 당장 몇 년간은 박스권이다 보시고, 이 원유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여기 인도, 차이나 남미 쪽으로 러시아 원유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보복선 추가 감산, 이건 수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그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여기인데 다소 확대하겠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늘릴 것 같고요. 여기에 적합한 유가는 70에서 85선 정도인데, 예, 바이든이 70달러 정도를 약속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할 요인이 생긴 거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유가는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수요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나요. 또 저렇게 투자하니까. 그렇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성적, 참담한 성적, 매력적인 가격 뭐 이런 내용인데,
신중호 이제 김윤정 연구원님이 했고 그래프만 보여드리면 싸다. 지금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2008년도 이땐 코로나 때 이건 너무 특수한 경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보면 싸냐 비싸냐를 보면 그냥 싸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겁낼 자리는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줄고 있어요. 실제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이 줄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거죠. 그리고 유가가 이 위로 간다 역축입니다. 이 유가가 여기 위로 가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개선됐어요. 그동안 유가가 떨어지면 후행적으로, 그죠? 네. 이게 파란색이 이익률이니까 그럼 마진도 개선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좀 비중을 늘릴 때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셀트리온은 일단 목표 주가 22만 유지했는데 올해 정말 중요한 게요. 요거죠. PBM이라고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블록버스터급. 이게 올해 출시가 됩니다. 7월에. 예. 근데 여기 보험에 등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저 PBM이란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셀트리온 제품이 보험에 등재돼야 잘 처방이 될 겁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산하의 요 옵툼 RX라는 이제 PBM에서 세 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골라서 등재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미 선제적으로 아마 암젠 제품은 등재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도 이걸 보험에 등재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기업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7월에 6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뭐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산도즈, 알보텍은 저농도, 고농도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걸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등재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지켜봐야죠. 근데 이 PBM이 뭐냐면은 보험,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 보험이 알아서 다 하잖아요. 약가 같은 거, 그죠? 근데 미국은 저기 PBM이 민간 보험사 대신해 가지고 이 제약회사랑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처방약 목록을 관리하고요. 우선순위 이런 걸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험사 여기 목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사들이 처방을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일 큰 데가 CVS 이렇게, 옵툼은 이제 21% 이렇게 비중으로 돼 있고, 아무튼 여기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면 처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셀트리온이 좀 아쉬운 게 유플라이마가 작년에 허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죠. 예, 올해죠, 올해. 23년이니까. 22년에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못 받으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월 출시에 문제 없는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FDA 허가를 받는 건지 언제쯤에. 저게 중요합니다. 저거 못 받으면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SG 제형은 뭐냐면 요거 주사제 집에서 요런 경우는 또 PBM과의 협상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협상 경험이 좀 셀트리온이 적은 거는 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1등 했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선도 업체로. 그래서 일단은 기회는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우리가 7월에 출시되는 걸 기대하지만 FDA 빨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에 등재되는 거.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어쨌든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지켜보세요. 저런 내용들은 좀 인지하시고, JVM은 이제 자동약 조제 의약품 만드는 장비 만드는,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 약 파우치형으로 조제해가지고 기계가 뽑아주고요. 우리 그냥 봉지에 담아오죠. 뜯어먹죠. 그겁니다. 근데 가격을 올렸고요. 국내도. 해외도 작년에 리뉴얼 제품부터 올렸다고 합니다. 북미는 약국에 근무한 사람이 없대요. 자동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파우치형. 미국은요, 이 동그란 그 유리병 있죠. 유리병 안에 동그란 알약 형태로 담아서 약을 주죠.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냥 파우치로 찢어가지고 먹는데. 미국은 다른데, 이제 미국도 파우치형이 온라인 쪽에서는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은 병원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있고요. 중소약국들의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분제도 섞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서로 다른 걸. 이게 24년부터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 파우치형 있죠. 저 장비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JVM.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덕산네오록스는 우리 뭐 다들 공부했던 기업이죠. OLED 소재 정말 작년에 너무 안 좋았지만 올해 하반기 기대가 되고요. 일단 첫 번째가 중국의 BOE가 애플에 이 OLED를 공급을 할 텐데 여기에 BOE에 아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소재에 들어간다면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BOE도 왜냐면 소재 써야 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올해 아마 투자를 늘릴 거예요. 특히 아이패드용 OLED 거기 24년도에 나오니까 투자가 늘어나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부터 어쨌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무릎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주가도 떨어졌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보시면 PBR 기준으로는 이제 무릎 이하고, 무릎 이하는 네 번째거든요. 근데 PER은 좀 올랐죠. PER은 20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얼마죠? 올해 PER이 얼마인가요? 올해가 466억. 올해 이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는 PER이 지금 몇 배인가요? 22배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 정말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덕산네오록스는 여기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 분할로 접근할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도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자리는 최소 5에서 10% 정도 요 구간이 아닐까 추가 하락. 왜냐면 이제 요 무릎 이하가 거기거든요. 단지 그냥 밴드로 계산해 본 거예요. 아무튼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덕산도 모멘텀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LG엔솔은 안 좋은 뉴스예요. 뭐냐면 그 수급 이슈가 있어요. 이거 혹시 LG엔솔 주주분들은 기억은 해놓으세요. 혹시 빠지게 되면 이 이유 때문에 빠질 거예요. 1월 27일 날 우리 사주 있죠. 직원들이 신청했던 거 792만 주가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직원들은 이때 팔 수 있어요. 주식 팔고 싶은 대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수익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유통 물량, 원래 유통 물량이 적은데 유통 물량 대비해서 23%나 돼요. 저 비중이 작은 게 아니에요. LG엔솔은 저 부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1월 27일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단 보고서는 좀 말씀드렸고, 시장 끝나고 나면 또 제가 일단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예. 시장 끝나고 나서 여기 시황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끝이 났는데 뭐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2225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세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뭐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초반 분위기는 좀 좋게 출발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코스닥부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코스닥은 급락세로 끝이 나버렸고 전혀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다시 또 전저점까지 코스닥은 내려오는 그런 취약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단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건 오늘 사실 미국 증시도 안 열리거든요. 하락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입니다. 수급. 네, 매수세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은 관망했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 해버렸죠. 여기 금투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배당 받은 거 이제 배당 매수를 통해서 연말에 들어왔다가 그걸 이제 처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매수는 하는데 뭐 소극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관의 매도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됐고, 코스닥은 뭐 외국인까지 매도에 가담한 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적인 플레이에서
증시가 뭐 뚜렷한 악재다 이런 거보다도 좀 흔들렸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꽤 많이 판 건 없어요. 뭐 특히 오늘 보면 운수장비 쪽은 오히려 샀죠. 자동차 많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이 뭘 팔았냐? 보시면 주로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한 2천억 팔았고, 전기가스, 한전, 통신주, 화학주 위주로 좀 판 것 같고요. 반면에 자동차는 샀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관들도 약간 선택을 한 거죠. 코스닥은 거의 뭐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좀 거셌고요. 뭐 IT, 게임주 이런 쪽 위주로 매도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아쉬운 게 오전에 그 좋은 분위기를 자동차가 또 촉발을 해서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오늘 보시면 그동안 사실 완성차가 피해를 많이 봤죠.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IRA 인플레 감축법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데 리스 차량은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해소된 거죠. 상업용 차량.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진짜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도 모처럼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LG엔솔 아시겠지만 이번 달 말에 우리 사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어쨌든 2차 전지도 조금 살아났지만 뭐 여전히 뭐 아주 강하진 못했고요. LNF가 그래도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고, 리튬 관련주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도 오늘 뭐 미미하지만 조금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좀 반등했고 카카오는 좀 빠졌고요. 게임주도 일부 게임 좀 강했는데, 오늘 보시면 뭐 그 중국 수혜주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넷마블, 넥슨 이 두 개 회사가 이번에 파노죠, 파노. 네, 파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단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습니다. 이게 상승한 종목이 없어요. 다 빠졌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뭐 1800개, 그냥 거의 전 업종 대부분 밀렸고, 건설 쪽도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쪽 이쪽도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은 현대건설 기계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굴삭기 쪽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전력 설비 쪽도 한국전력이 오늘 급락을 하고, 뭐 현대일렉트렉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한전은 이게 11% 빠질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게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11%를 빼버렸어요. 이게 뭐 완전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오늘 좀 하락은 너무 과도한 것이긴 하거든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건설주도 오늘도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예, 지금 계속 좀 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또 만기도 많고 하니까 미분양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예, 건설주 반등이 쉽지가 않고, 1월이 좀 지나야 좀 리스크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조금 좀 돌아설 것 같고요. 여행주도 오늘 이제 중국 여행객들 뭐 PCR 검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악재겠죠. 그래서 여행주도 좀 안 좋았고, 토스 관련주, 뭐 종합상사,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무가가 12%, 카메라 쪽이죠. 이쪽 섹터가 다, 이쪽이 다 급락했습니다. 면세점도 중국 이슈가 이제 기대가 아니라 좀 우려감이 오히려 커지다 보니까 급락을 해버렸고요. 원전주, 영화주, 뭐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편의점 이쪽도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난 연말에 좀 강했던 섹터도 빠지고, 부진했던 섹터 중에서는 2차 전지하고 그나마 그 자동차만 버텼어요. 나머지 섹터는 다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큰 기업들이 좀 몇 개 버티니까 지수가 10포인트밖에 안 빠졌지만 연초 들어와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뭐 1월 효과보다도 지금 뭐 너무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도 일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큰 것들이 좀 버티니까 지수가 좀 이거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잖아요.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가 났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한전이 11% 급락을 해버렸고 SK도 2%또 빠져버렸고 은행주도 안 좋고요. LG도 안 좋고 하나금융지주도 안 좋고 네. 고려아연도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급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넷마블, 중국 소비주는 다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FNF, 금호석유도 이 배당락 후에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성카드, 두산마켓 주도주들이에요. 이게 뭐 이런 두산마켓도 그렇고 건설기계 이쪽 가스공사 8%.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진 장은 아닌데 종목별로 보면은 너무나 큰 폭의 좀 충격이 나오는 그런 좀 급락장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인 게 흔히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기업들 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아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좀 과할 정도의 매도가 좀 급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배당락 끝나고 배당이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출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고배당주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뭐 자동차주들하고 반도체 대형주 몇 개 제외하면 분위기가 뭐 극단적으로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되게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도 안 좋고 이게 연초도 너무나 안 좋고요. 언제쯤 좋아질지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전저점이 2130인데 이것도 깰까봐 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데 이게 뭐 시장도 좋고 뭐 뭔가 기업들도 잘 버텨주고 수급도 안정적이고 이래야 뭔가 이제 좀 투자할 만한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 새로운 악재는 없는데 기존의 악재가 뭐 그렇다고 크게 나온 것도 없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의 하락은 결론적으로는 뭐 기관들의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그걸 받아줄 주체도 전혀 없었고 개별 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이 수급이 비어 있는 가운데 그냥 힘없이 밀려버렸다.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도요. 거의 뭐 요게 코스피죠. 코스피 거래대금이 다시 5조까지 떨어졌어요. 5조 초반까지. 거래가 없어요. 거래. 한마디로 매수가 아주 부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연 3일째 급락이 나왔고 반전의 계기가 좀 생겼으면 저는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1월 달까지는 조금 각오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한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1월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안 좋았지만 반전되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전되는 흐름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좀 잘 이겨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첫날이 너무 어렵게 좀 실망스럽게 또 기운 빠지게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기업에 대한 투자니까 또 너무 과도하게 빠진 기업들 공포에 정리하지 마시고 그게 올해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버티는 게 맞고요. 또 이번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소비주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뭔가 분위기를 타면 순식간에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뭐 기대감이 있다면 버티는 게 맞고, 또 더더구나 현금 많고 저평가된 기업이면 잘 이겨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현금은 없어지고, 예,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기업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잘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시간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작년보다 올해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그런 섹터나 기업을 계속 찾아보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계속해서 뭐 보고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수 줄이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쌀 때, 그리고 명확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기업들,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애매한 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배제하시면서,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첫날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조금 시장이 좀 회복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